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영국, 프랑스가 아니라 이제는 독일과 이탈리아,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각각 어떻게 19세기에 발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시죠. 이제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탈리아를 갈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경 설명 좀 하고 싶어요. 배경 설명. 여러분들 이탈리아랑 독일이란 나라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약 수백 년 동안 이탈리아랑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처럼 단일된 국가로 형성되지 못했어요. 수많은 도시 국가들로 나뉘어져서 서로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바로 독일과 이탈리아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독일과 이탈리아는 수많은 도시 국가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도시 국가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계기가 조금씩 사라지고 점차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로 완전한 국가의 형태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이탈리아 보겠습니다. 이탈리아가 통일되기 전의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되지 못하고 여러 도시 국가들로 서로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네치아 공국, 대표적으로 밀라노, 아니면 로마 교황령, 시칠리아 왕국, 나폴리 왕국, 수많은 도시 국가들로 대립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건 이탈리아가 이렇게 수백여 개의 도시 국가들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옆에 이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오스트리아란 나라가 있었어요. 이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이 이탈리아를 엄청나게 많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스트리아가 엄청나게 간섭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당시 이탈리아의 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이탈리아 통일의 주역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카보우르와 두 번째는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카보우르 같은 사람 먼저 볼게요. 이 카보우르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탈리아 나라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 이제 섬이 있고 시칠리아 섬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자, 카보우르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북쪽이나 중북부 정도, 여기를 중심으로 통일한 사람이 카보우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쪽 지방을 포함한 지역들은 가리발디가 어떻습니까? 중심으로 통일을 이뤄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카보우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보우르는 샤르데나 왕국이라는 사람의 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중북부를 중심으로 이탈리아를 완전히 통일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리발디는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 뛰어나냐면 제가 봤을 땐 정말 큰 그릇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큰 그릇을 갖고 있냐? 본인이 정복한 영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정복한 영토를 그대로 이 중북부를 중심으로 통일한 샤르데나 국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정도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탈리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상위 랭크가 바로 이 가리발디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볼게요. 그럼 가리발디는 중북부가 아니라 무슨 중심으로? 남부를 중심으로 이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칠리아 섬이라든지 나폴리 왕국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이렇게 자기가 점령한 정복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샤르데나 국왕에게 그대로 갖다 바칩니다. 이탈리아 통일에 힘써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탈리아 통일의 과정입니다.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카보우르는 중북부, 가리발디는 남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게 이탈리아 통일의 다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한 1870년 정도가 되면요, 나중에는 로마 교황령도 다 먹게 돼요. 그러면서 아예 통일된 하나의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이 됩니다. 한 1870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이탈리아 통일은 다 끝났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이제는 두 번째로 이제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독일의 통일은요,
좀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보통 통일이라 함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합의점을 맞춰서 두 나라가 이제 통일이 된다, 뭐 혹은 여러 나라들이 통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통일이 먼저고 경제적인 통일은 그 후에, 통일 후에라고 생각하는데, 이 독일의 통일은요, 이 특이하게도 경제적 통일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통일의 배경, 독일 통일 이전엔 어떤 상황이었냐? 이탈리아랑 똑같다니까. 어떻게 됐어? 통일되지 못하고 수백여 개의 도시 국가들로 난립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19세기 중반 정도가 되면, 초중반 정도가 되면 경제적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공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슨 동맹이냐면 관세 동맹입니다. 관세 동맹. 자, 이 관세 동맹이란 게 뭐냐면 관세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관세가 뭔지 아세요? 관세? 이 관세가 뭐냐면, 어떤 A국이 있고 B국이 있다면 이 A국과 B국이 서로 상품을 교역할 때는 그 상품이 교역될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금을 가리켜서 관세라고 해요. 근데 독일은 엄연하게 같은 민족상 독일이지만 여러 도시 국가들로 분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 국가들끼리 상품을 무역할 때마다 관세를 매겼던 거야. 그러니까 이들끼리 서로 간에 이런 불협화음과 서로 이런 불안정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독일에서는요, 경제적으로 먼저 통일을 시키는 그 대가가 관세를 먼저 통일시켜 버린 거죠.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이제 더 이상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이 관세 동맹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어디까지나 경제적 통일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경제적 통일. 자, 경제적 통일이 이루어진 직후에 이제 슬슬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프랑크푸르트 회의라는 게 개최가 돼요. 이 프랑크푸르트 회의는 뭐냐면, 이 독일의 도시 중에서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많은 제후국들과 수많은 도시 국가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는 독일이 통일되어야만 하는데, 통일된 독일이 어떤 헌법을 갖고 있어야 되며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냐라고 논의한 회의가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프랑크푸르트 회의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의의가 될 수가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성공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사람 덕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비스마르크는 이 독일에 정말 수백여 개의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 도시국가가 바로 프로이센이 되는데요. 프로이센은 거의 도시국가 수준이 아니죠. 어쨌든 가장 강력했던 독일계 국가가 이 프로이센인데, 이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리고 이 비스마르크는요, 독일 통일을 가장 최우선시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독일이 강력해지고 통일된 조국을 이루고 그만큼 강대국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오로지 철과 피만이 우리 독일을 강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 이런 정책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써볼게요. 철혈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정책? 철혈 정책.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철혈 정책이 무슨 말일까? 철이라는 것은요, 네가 생각하는 그 철이야. 철로 뭐 만들어요? 무기 만들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철은, 이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주장했던 철은 오로지 군사력이 바탕이 되고, 혈, 바로 뭡니까? 피입니다. 피혈자예요. 즉 뭡니까? 전쟁만이 결국은 우리 독일이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준 정책을 철혈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덕분에 이 프로이센은 실제로 독일을 거의 통일합니다.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변 국가들까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입니다. 이 오스트리아가 19세기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어떤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이 오스트리아 전쟁에서도 승리하고요. 심지어는요, 이 전통적인 유럽의 최고의 육군 강국, 이 프랑스와에서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프랑스의 전쟁에서 승리한 끝에 완전하게 이 비스마르크랑 그 비스마르크가 보좌하고 있었던 황제,
독일의 비렐름 2세가 있습니다. 이 비렐름 2세가 이 프랑스의 궁전이 있거든요. 그 궁전이 어디예요? 이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아예 독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치욕적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조선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경복궁에서 일본 천황의 즉위식을 경복궁에서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수치스럽고 얼마나 분노에 찼겠습니까? 당시 프랑스인들이 느끼던 감정도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죠? 어쨌든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결국은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완전하게 독일이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어디서? 프랑스 파리에서. 와, 좋습니다. 자, 통일 연도도 이탈리아랑 똑같아요. 1870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독일의 통일 과정까지 정리가 됐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경제적 통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러시아의 발전입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러시아는요, 당시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후진적인 체제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후진적인 체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18세기 말에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시민혁명이 일어난 끝에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이제 농노제라는 게 사실상 폐지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같은 이 동유럽 국가들, 이제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어떻습니까? 농노제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러시아는요, 다른 서방 국가들과는 다르게 어떻습니까? 공화정, 입헌, 군주제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민권에 대한 개념 자체도 미비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하게 절대 왕정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의 안 좋은 질서들을 파괴하려고 혁신하려고 이 러시아의 청년 장교들이 이제 군인들이죠. 러시아의 청년 장교들이 이 러시아의 후진성을 개혁하고자 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쿠데타가 바로 뭐냐면 데카브리스트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 데카브리스트라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키는데 뭐 실질적으로 성공하진 못합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이러한 난을 통해서 러시아도 이제 슬슬 우리도 이제 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던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뒤에 즉위한 황제가 이제 알렉산드르 2세인데 이 알렉산드르 2세도 이 데카브리스트의 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러시아 인민들이 요구하고 있었던 이런 인권에 대한 개념 혹은 뭐 자유에 대한 사상 이런 가치들이 국민들도 원했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르 2세도 이 사실을 좀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을 했냐? 드디어 알렉산드르 2세 때 농노를 해방합니다. 이제 농노를 완전히 폐지시키는 거죠. 이런 결과 또 하나 뭐 여러 가지의 군사적인 제도 따위도 개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알렉산드르 2세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개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형적으로 이 백성들의 인권이라든지 혹은 이런 기득권 세력의 유지를 위해서만 한 개혁이지 결코 이 백성들을 위한 개혁이라고 평가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기억해 두세요. 이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은 황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급급한 개혁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지지를 그렇게 크게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뒤에 이제 19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은 이 운동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브나로드 운동입니다. 이 브나로드 운동 같은 경우는 19세기 말에 나름대로 러시아에서도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어요. 이 인텔리계층이라고 하죠. 이런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무매한 백성들, 이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들에게 계몽, 꿈을 깨워주게 하겠다. 인권에 대한 개념, 교육에 대한 개념, 이런 사상들을 그들에게 전파한 운동을 가리켜서 우리는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브나로드는 뜻이 인민소구라는 뜻이에요. 러시아어로. 그럼 그만큼 러시아 인민들에게 뭔가 어떤 계몽 사상이라든지 자유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려고 했던 운동이라서 우린 이것을 농촌 계몽 운동이다 라고도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 브나로드 운동 역시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겠고요. 결국 이 브나르드 운동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3이 되면요. 한국사를 공부할 때 일제시대 때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쌤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이게 일제시대 때 나와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우리가 러시아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 러시아사까지 공부해 보니까 뭐 독일과 이탈리아는 어차피 비슷한 구조고 러시아는 후진성에 기반이 됐지만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개혁은 유지했다라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역사 문제 1. 이 문제는 딱 봐도 이탈리아 문제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나폴리 왕국을 점령해서 샤르데나 국왕에게 바쳤대요. 이 사람 누굽니까? 이탈리아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발디 가리발디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역사 문제 2가 되겠습니다. 독일의 경제적 통일은 이것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지고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뭘 통일했어? 관세 동맹을 통해서 관세가 철폐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러시아는요, 19세기 후반에 이 운동을 전개해서 농촌을 대상으로 이 농민들에게 계몽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이번 시간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때요? 19세기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세기가 발전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게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복습을 좀 더 면밀히, 좀 더 꼼꼼하게 해주셔야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